아내가 떠난 집안의 공기는 마치 유령이 머물다 간 폐가처럼 서늘하고 비릿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식구들의 온기로 가득 찼던 공간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이토록 낯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나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을 응시한다. 주방 한 구석에서 냉장고가 웅웅 하며 신경질적인 기계음을 내뱉는다. 평소엔 들리지도 않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내 뇌를 깎아내는 전기톱 소리처럼 거칠게 들린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먹다 남긴 찻잔에 갈색 테두리가 말라붙어 있다. 그 마른 흔적이 꼭 내 인생의 잔해 같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테두리를 슥 문질러 본다. 까끌까끌하고 차가운 감초.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반기는 온기는 없다. 베란다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조차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초라함을 낱낱이 고발하는 수사관의 전등 같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는다. 가죽이 찌걱거리며 내 무게를 비웃는다. 나는 이제 내 집에서도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욕실로 향한다. 칫솔 꽂이에는 아내와 아이들의 칫솔이 사라지고 내 것 하나만 덩그러니 꽂혀있다. 칫솔모는 이미 사방으로 뻗어나가 수명을 다했다. 나는 그 거친 칫솔을 입에 넣고 분노하듯 치아를 닦는다. 잇몸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온다. 혀끝에 닿는 철분 냄새. 거울 속에 나는 어제보다 더 깊게 패인 눈두덩이를 가졌다. 눈동자에는 붉은 실핏줄이 터져 마치 충혈된 짐승의 눈 같다. 나는 세수를 하며 찬물에 얼굴을 차박는다. 숨이 막힐 때까지 물속에 머문다. 물 밖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속의 남자는 울고 있는 건지 젖어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얼굴로 나를 노려본다. 명예퇴직 통보를 받은 날의 출근.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넥타이를 맨다. 매듭을 꽉 조인다. 목줄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이 넥타이는 나를 단정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이 세상의 벼랑 끝으로 끌고 가는 밧줄이다. 나는 마지막 자존심을 챙기듯 정장 상의를 걸친다. 어깨에 내려앉은 비듬을 털어내는 내 손길이 서글프게 떨린다. 지하철역 플랫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착, 착, 착 하고 군대 행진곡처럼 규칙적으로 울린다.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그 뜨겁고 눅눅한 바람이 내 얼굴을 핥고 지나간다. 차 안은 출근하는 인간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다. 내 옆에 선 남자의 코트에서 나는 눅눅한 담배 냄새와 덜 마른 빨래 냄새가 내 코를 찌른다. 나는 손잡이를 잡은 채 눈을 감는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타인의 체온이 내 팔과 어깨에 닿는다. 예전엔 불쾌했던 그 접촉이 오늘따라 지독하게 외로운 내 피부에 잔인한 온기로 다가온다. 전광판의 역 이름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나는 사형장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기분을 느낀다. 누구 하나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나는 수천 명의 인파 속에 섞여 있지만 철저하게 혼자다. 이 거대한 철의 상자 속에 갇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다음 역의 안내방송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왜 인생의 정거장은 이제 종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내 책상 옆에 커다란 종이박스, 일명 포도리 박스 하나가 놓여있다. 30년의 세월을 정리하라는 회사의 배려 깊은 성구다. 나는 자리에 앉아 멈춰버린 내 책상 위 탁상시계를 본다. 배터리가 다 된 건지 아니면 내 시간이 멈춘 건지 초침이 파르르 떨며 제자리를 맴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서랍을 연다. 10년 전 계약 성사 때 받은 상패,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 누렇게 변색된 수첩들 하나하나가 내 살점 같다. 박스 안에 물건을 던져 넣을 때마다 툭툭 소리가 가슴을 때린다. 옆자리 박 대리는 내 시선을 피해 모니터에만 집중하고 있다. 어제까지 나에게 결제를 받으러 오던 그 비굴한 웃음은 온데간데 없다. 사무실의 공기는 나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며 내 주변에서만 진공 상태를 만든다. 나는 내 이름이 적힌 명패를 집어든다. 손바닥에 닿는 아크릴의 차가운 질감. 나는 그것을 박스맨 밑바닥에 처박았다. 조영남이라는 이름 석자가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졌다. 박스를 다 채우고 나니 입안이 바싹 마른다. 마지막으로 탕비실로 향한다.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믹스커피를 탄다. 노란 가루가 소용돌이 치며 녹아드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한 모금 들이키니 평소보다 훨씬 더 쓸고 단맛이 강하게 느껴진다. 혀끝이 아릴 정도다. 종이컵을 쥐고 있는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다. 지그러지직 소리를 내며 종이컵이 일그러진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으로 울컥 쏟아진다. 뜨겁다. 하지만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화기에 비하면 이건 미적지근한 물일 뿐이다. 나는 손등을 닥지로 하는 채 커피를 단숨에 팔아넣는다. 목구멍이 돼 있는 통증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탕비실 거울에 비친 나는 명퇴를 앞둔 늙은 부장이 아니라 찬양꾼에게 쫓기다. 구석에 몰린 늙은 늑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찌그러진 종이컵을 쓰레기통 깊숙이 던져 넣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장소에 내 흔적을 버리듯이 30년의 잔해를 담은 갈색 종이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가려는데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발목을 잡았다. 사장실의 육중한 가죽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폐부를 찌르는 것은 지독하게 매캐하고 농밀한 씨가 타는 냄새였다. 방안은 이미 자욱한 회색 연기로 가득 차 있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위장 속으로 걸어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사장은 등받이가 높은 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한참 동안 연기만을 내뱉으며 침묵의 고문을 제겼다. 조 부장, 결국 이렇게 가는군. 사장이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자욱한 연기 너머에서 흐릿하게 보였지만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만은 선명했다. 고생했어. 인생 뭐 별거 있나? 뜨겁게 한판 잘 놀다 가면 그만이지. 안 그래? 그의 목소리는 미로가 아니라 우린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패저를 향해 뱉는 구역질 나는 가래침과 같았다. 그는 손가락 사이에서 타오르는 시가를 재떨이에 짓누르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영혼을 갈아넣은 부하 직원을 보는 눈이 아니라 수명이 다해버려지는 고철 덩어리를 감별하는 수집가의 눈이었다. 사장은 내밀어진 내 굳은 신간 취급하며 잡지고 않은 채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탁 하고 던졌다. 그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날카롭게 핥혔다. 퇴직금 정산 전까지 요긴하게 쓸 용돈이야. 밖에서 딴소리 나오지 않게 입단속 잘하고 제발 조용히 살아. 괜히 뒤돌아보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바닥에 닿는 봉투의 묵직한 무게는 내가 평생을 걸어온 자존심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55의 사내. 한때는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리던 부장이 이제는 길거리의 불황자처럼 그 모욕적인 돈봉투를 챙기며 사장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사장의 멸시 섞인 눈빛이 내 훤히 드러난 정수리를 송곳처럼 뚫고 들어와 내 수까지 헤집어 놓는 것 같았다. 나는 사장실 문을 나오며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충성을 바치고 주말을 반납하며 아내의 눈물과 아이들의 성장을 외면하면서까지 지켜온 것은 회사의 가치 같은 고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저 괴물 같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태워진 땔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다 타버린 잭덤이었다. 복도로 나오자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그곳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폐쇄된 엘리베이터의 금속문 앞에 섰다. 딩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나는 그 어두운 구멍 속으로 내 몸과 30년의 세월을 밀어넣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사무실의 타자기 소리와 동료들의 웅성거림이 멀어져 갔다. 그것은 내가 존재했던 세계가 나를 공식적으로 삭제하는 소리였다. 이제 나는 이름도 직함도 가정도 잃어버린 사회적 실종자가 되어 차가운 빗줄기가 기다리는 밖으로 내던져지고 있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소나기가 쏟아진다. 나는 한 손에 30년의 잔해가 담긴 박스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론 비를 가리려 애쓰지만 속수무책이다. 비에 젖은 종이 박스가 눅눅해지며 밑바닥이 터질 것만 같다. 걸을 때마다 낡은 구두가 삐걱삐걱 비명을 지른다. 물이 스며든 양말이 발가락 사이에서 질척거리며 불쾌한 감촉을 전한다. 정장 상의는 물을 머금어 납덩이처럼 어깨를 짓누른다. 지나가는 직장인들이 나를 힐끔거리며 지나친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비 오는 날 짐을 옮기는 불쌍한 노인네일 뿐이다. 나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린다. 빨간 불이 내 앞길을 막아선다. 박스 사이로 비에 젖은 가족 사진이 보인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와 은지.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훔쳐낸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만 이 빗줄기 속에 갇혀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다. 집으로 바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아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는. 벤치는 비에 젖어 차갑고 미끄럽. 나는 젖은 박스를 발치해 두고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한 병을 딴다. 안주도 없다. 오직 빗물 섞인 공기가 내 안주다. 소주 첫 잔을 들이키니 식도가 타들어가는 느낌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비릿한 알코올 향이 코끝을 맴돈다. 벤치 옆에 버려진 젖은 신문지가 바람에 펄럭인다. 그 신문지 조각이 꼭 내 신세 같다. 쓸모가 다해 길바닥에 버려진 누구도 읽지 않는 낡은 뉴스. 나는 소주병을 입에 대고 병째로 마신다. 차가운 액체가 위장에 닿을 때마다 내 안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기묘한 냉기를 만들어낸다. 빗물은 내 안경알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흐린다. 지연 씨의 향기가 그립다. 이 비린 소주 냄새를 지워줄 그 달콤한 복숭아 향기. 나는 빗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본다. 지연아.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낭소주가 위장을 훑고 지나가며 만들어낸 비릿한 취기가 머리끝까지 차오를 때쯤이었다. 빗물에 젖어 감각이 무뎌진 허벅지 부근에서 칭칭 하는 스마트폰의 진동이 느껴졌다. 그 작은 떨림은 마치 죽어가는 시체의 근육에 가해진 전기 충격처럼 내 온 신경계를 사정없이 흔들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이 연락은 무엇일까? 나를 이 집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는 아내의 최후 통보일까? 아니면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줄 지연의 구원일까? 공포와 기대가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교차했다. 빗물로 얼룩진 화면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자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번지며 그녀의 이름이 떠올랐다. 지연 씨였다. 부장님, 아니, 영남 씨, 소식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지금 어디세요? 저 부장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예전 그 빗길의 기억이 멈추지 않아요. 양평 그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꼭 오셔야 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멈췄던 내 심장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어 차갑게 마비됐던 육체의 감각들이 일제히 살아나 뜨거운 화기를 뿜어냈다. 30년 근속의 훈장도, 가장이라는 낡은 명분도, 아내의 서늘한 시선도 이 메시지 한 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녀는 나를 다시 남자로, 이름이 있는 영남씨로 불러주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벤치에서 일어나 발치에 뒹굴던 종이 박스를 움켜쥐었다. 30년의 잔해들이 담긴 박스 밑바닥이 비에 젖어 터져나가고 그 안에 서류와 사진들이 진흙탕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상관없었다. 이제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은 저 쓰레기 더미 속에 있지 않았다. 나를 기다려주는 단 한 사람. 나를 향해 손을 내미는 치명적인 복숭아 향기가 있는 그곳만이 내가 존재해야 할 유일한 무대였다. 나는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55의 늙고 지친 몸뚱이가 어디서 이런 힘을 내는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구두 속에 가득 찬 빗물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출렁 출렁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비참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해 박수치는 군중의 함성이자 새로운 생으로 진입하는 경쾌한 행진곡의 리듬이었다. 나는 지금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무대 위로 뛰어오르고 있었다. eng 뒤로 서울의 회색빛 야경이 소멸해 갔다. 택시를 잡아타고 양평으로 향한다. 택시 안에 인조가죽 시트 냄새와 기차가 피우는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섞여 코를 찌르지만 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밖을 본다. 빗줄기는 더 굵어져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서울의 야경이 멀어질수록 내 가슴속의 불안도 조금씩 옅어진다. 택시 미터기에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나는
과거의 나와 결별하고 있는 기분이 든다. 티사는 백미러로 젖은 내 몰골을 훔쳐보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내 머릿속엔 오직 지연 씨의 얼굴뿐이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 그 복숭아 향기. 나는 주머니 속의 봉투를 만져본다. 카장이 던져준 그 용돈. 이것이 나의 도피자금이 될 것이다. 나는 택시 시트에 몸을 깊게 묻는다. 이 차가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든 천국으로 데려가든 상관없다. 그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 카페에 도착하니 강에는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지연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젖은 내 몰골을 보자마자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온기가 닿는 순간 나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부장님,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그녀가 손수건을 꺼내 내 얼굴에 빗물을 닦아준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내 가슴 속의 얼음장들이 하나둘 깨져나간다. 그녀에게서 나는 그 진한 복숭아 향기가 카페의 커피 향을 압도한다. 나는 그녀를 꽉 안았다. 젖은 내 정장이 그녀의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연 씨,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도 가족도. 내 고백에 그녀는 내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부장님. 제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같이 가요. 그 순간 나는 벼랑 끝에서 날개를 얻은 기분이었다. 카페의 낡은 스피커에서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애절하고 낮은 재즈 선율이 흘러나온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밤, 강변의 외딴 카페에 남은 인간은 오직 우리 둘뿐이다. 나는 지연 씨의 가느다란 손을 잡고 마치 유령에 홀린 듯 조용히 스텝을 밟기 시작한다.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내 구두가 매끄러운 바닥을 스칠 때마다 슥슥 하며 서글픈 마찰음을 낸다. 그것은 30년 동안 내가 걸어온 비굴한 보폭의 소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폐잔병의 초라한 퇴장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화려한 새로운 무대의 서막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쇠뇌하듯 믿고 싶었다. 지연 씨의 허리에 떨리는 손을 올리지 그녀의 비현실적으로 가는 허리선이 내 거친 손바닥을 타고 전율처럼 전해졌다. 내 낡은 셔츠에서 나는 퀴퀴한 땀 냄새와 빗물 냄새는 그녀의 진한 복숭아 향기에 잠식되어 사라졌다. 그 향기에 취해 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저지른 배신과 매일 아침 나를 기다릴 잔인한 재앙, 그리고 아내의 서늘한 눈빛 따위는 모두 저 강물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잊혀버렸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검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강물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위협적으로 불어나 카페 테라스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 위태로운 등불 아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지막 댄스를 즐겼다.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그리고 가장 추악하면서도 아름다운 충사위였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내 영혼을 팔아치우듯 속삭였다. 사랑해, 지연아. 널 위해서라면 이대로 죽어도 좋아. 그 달콤한 맹세가 차가운 공중으로 흩어지던 바로 그 찰나였다. 멀리서 불길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날카롭게 찢으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붉고 푸른 경광등의 잔상이 빗줄기에 굴절되어 카페 유리창을 기괴하게 물들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조부장의 오막은 그렇게 위험하고도 달콤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파멸의 춤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고 사이렌 소리는 이제 우리의 숨소리보다 더 가까워졌다.